BTV 동진 바야키아 이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시리즈 월드컵 16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장대한 계획이죠. 근데 아무리 개괄적으로 설명한다고 한들 16개 시리즈를 한 번에 풀어내시는 건 머리에 과부 안 걸리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최소한도로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머리 터지실 것 같은데. 네. 오늘 다루게 되는 시리즈 영화는 21세기에 최소한 한 편 이상 나왔던 시리즈. 걸쳐져 있는. 네. 그리고 또 이제 시리즈 영화를 어디까지 둘 수 있느냐의 어떤 그런 그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두 편까지는 시리즈로 여기서는 안 치겠다. 3편부터. 예. 사실은 16강 안에 한국 영화를 넣고 싶었는데 넣을 게 없었어요. 타짜 시리즈가 있고, 공공의 적 시리즈가 있고, 여고괴담 시리즈가 있는데. 가문 시리즈? 가문의 시리즈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타짜는 이제 1편의 뛰어난 완성도에 비해서 속편이 그렇지 못하고요. 맞습니다. 공공의 적도 전반적으로 괜찮지만 사실은 여기 오늘 16강에 들어갈 시리즈들에 비하면 약간 급이. 네,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오늘 라인업이 얼마나 화려한지 예선 탈락한 시리즈들을 제가 맞아요. 읊어드릴게요. 네. 스타워즈, 스타워즈 없죠. 매트릭스, 매트릭스도 없어요. 007, 그러네. 그리고 해리포터가 있습니다. 네. 이거 4강 대진 아니고요. 아니요, 그 네 편을 특별히 싫어하거나 제가 폄하해서 빠진 게 아니고요. 네. 16편의 16가지의 그 시리즈를 보시게 되면 정말 들어갈 만한 것도 이렇게 많았구나라고 생각하실 거고, 매트릭스는 1편은 전 걸작이라고 생각하고 별 심지어는 뭐 5개 만점을 주기도 했는데 네, 나머지 매트릭스 3편, 2편, 3편, 4편이 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해리포터 시리즈는 굉장히 무난해요, 저한테. 그래서 굉장히 즐길만하고 재밌는데 사실은 그 시리즈만의 어떤 그런 아주 탁월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사실 들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007 시리즈는 태작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영화도 많지만 네, 25편 중에서 네, 한 절반 이상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007 영화이기도 하고요. 스타워즈야말로 이제 사실은 이걸 빼야 되려 굉장히 고민했는데 사실 제가 스타워즈를 오리지널 3부작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특히 이제 제국의 역습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 5 두 번째 작품, 그 작품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프리퀄 90년대에 나왔던 3부작도 그렇고 그다음 또 최근에 여러분이 보셨던 시퀄 3부작도 그렇고 전부 다 합쳐놓고 나면 사실은 이 시리즈가 그렇게까지 좋은 시리즈인가? 잘 만든 건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근본적인 전 회의가 있어서 네. 스타워즈 시리즈는 가장 유명한 시리즈지만 오늘 16강에 빠지게 되었다. 첫 번째 대진입니다. I'll be back. 총 6편 나왔죠. 아놀드 슈왈제네거 형님의 터미네이터 시리즈,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3부작이에요. 네. 뭐 어차피 오늘 저희 월드컵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떨어지는 작품 위주로 말씀을 드려서 과연 먼저 설명한 작품은 저의 선택은 다크나이트 3부작입니다. 자, 터미네이터. 네. 자, 가랑고요. 글쎄 말이야, 마지막 이렇게 하고 가라는데 터미네이터 6편의 영화는 사실 1, 2편이 워낙 탁월하죠. 제임스 카메론이 초창기에 얼마나 아이디어와 본인의 야심과 능력이 반짝반짝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시리즈가 바로 터미네이터 시리즈고요. 그렇습니다. 이 시리즈가 없었으면 이제 뭐 지금의 제임스 카메론도 없는 건데요. 터미네이터 1편은 사실상 저예산 영화예요. 그래서 돈도 없는 상황에서 600만 달러였나요? 네, 굉장히 그런 적은 제작비로 예를 들어서 스톱모션으로 마지막에 쳐들어오는 그 로봇을 화염 속에서 나오는 그 로봇을 찍게 되는데 그 자체로 스톱모션으로 찍으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조악해 보이고 그쵸. 뭔가 부드럽지 않게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충분한 돈 같은 게 없게 되고 네. 그 당시에는 또 컴퓨터 그래픽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대니까. 근데 그것을 예를 들면 희대의 어떤 연출 아이디어로 돌파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그 바로 직전에 그 로봇이 다치는 장면을 집어넣죠. 그렇게 해서 로봇이 절름절름 거리면서 다리를 절면서 걸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걸 스톱모션으로 찍어도 그 절름거리면서 오는 굉장히 거친 동작이 오히려 그 상황에 굉장히 어울리도록 자기 예술적인 아이디어로 돌파한 거거든요. 네. 이런 방식으로 뛰어난 부분이 있고요. 터미네이터 2편은 정말로 그 당시에 가장 재밌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대작인 영화로 대형 홈런을 날린 케이스였어요. 1억 달러 제작비. 90년대 오락 영화 블록버스터는 사실상 그 시각적인 효과라는 측면에서 터미네이터 2 그리고 주라기 공원이 결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두 편은 워낙 뛰어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3, 4, 5, 6편이 좀 처지게 됐고요. 여섯 번째 이 최근에 다크 페이트까지 오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다크 페이트는 이 제임스 카메론이 이 시리즈를 떠나 있다가 물론 연출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제작도 하고 각본도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크 페이트까지 다 보고 나서 느낀 것은 이 시리즈는 이제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원래 사라 코너랑 아놀드 슈왈제네거 다 나왔는데 말이죠. 예, 다크 페이트는 어떻게 보면 이전의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재조합해서 만든 것 같은 일종의 그런 무슨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작품인데
재밌었어요, 사실은. 괜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전의 1, 2편에 비해서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네. 이 다크나이트 3부작의 위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처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카데미 수상만 총 21번 했습니다. 반지의 제왕 3부작이고요. 브루스 윌리스가 죽도록 고생하는 네. 다이하드 시리즈죠. 사실은 이제 지금 다이하드 시리즈는 전성기가 1, 2편에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최근의 관객들한테는 너무 옛날 그 시리즈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4.0도 괜찮았죠, 근데. 그렇죠. 네, 사실은 다이하드 시리즈 다 재밌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3편 그리고 5편이 좀 처지는 부분이 있는데 다이하드 시리즈는 일단 캐릭터가 굉장히 뛰어나게 잘 만든 그런 캐릭터입니다. 존 맥클레인이라는 형사인데 일단 설정 자체가 다이하드 시리즈는 항상 이 형사가 뭐라고 할까요? 형사로서 제대로 어떤 사건에 봉착해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주로 이 사람은 비번이에요. 크리스마스라든지 무슨 7월 4일 독립기념일이라든지 자기가 일 안 하는 날에 우연히 어디를 갔다가 휘말려가지고 자기는 사실 일하기 싫은데 오지랖을. 네,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 네. 어떤 본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같이 해야 될 특별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렇지만 사명감에 넘쳐서 해치우는 그런 설정이 굉장히 흥미롭고 또 한 가지는 존 맥클레인이라는 이 액션 영웅이 블루칼라 액션 히어로라는 게 중요해요. 이 액션 영웅은 007의 반대말 같은 거고 제임스 본드는 이렇게 양복도 굉장히 멋지게 입고 스포츠카에. 네, 그 멋진 어떤 여성들하고 사랑도 하고 매너도 뛰어나면서 비싼 거 먹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 인물은 그렇지 않고요. 러닝 셔츠 하나만 입고 죽도록 인편에서. 고생하는 그런 캐릭터란 네.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액션 히어로가 갖고 있는 어떤 블루칼라 혹은 이 사람이 처해진 어떤 그런 시간과 공간에서의 특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잘 잡혀 있고 이것을 또 브루스 윌리스가 스타성을 발휘해서 너무 잘 해결을 했죠. 특히 1편, 2편은 둘 다 크리스마스인데 네.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나 홀로 집에가 아니고 저한테는 다이하드예요. 그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야. 이 두 편이 주었던 굉장히 강한 인상이 있고요. 특히 1편 존 맥티어넌이 만들었던 1편과 레니 할리이 만들었던 2편은 제한된 시공간 안에서 이 캐릭터를 얼마나 액션용으로 잘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뛰어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반지의 제왕에 비길 바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소시민 브루스 윌리스 형. 9년간의 간격으로 찍은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비포 시리즈 3부작 네. 그리고 또 평론가님이 또 애정하시는 네. 돌연변이들이죠. 엑스맨.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엑스맨 시리즈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일단 비포 시리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엑스맨은 여태까지 7부작이 나왔는데 엑스맨 시리즈만큼 편차가 큰 시리즈도 드문 것 같아요. 엑스맨 2편은 저는 이 엑스맨 7부작 중에서 가장 이야기나 주제의식이나 이런 것이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X2. 그 다음에 시각 스타일에 있어서는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엑스맨 1편이나 퍼스트 클래스도 아주 뛰어난 작품이죠. 야. 이렇게 보면 이 시리즈는 진짜 황홀할 정도의 그런 완성도를 갖고 있는 시리즈인데 이 시리즈가 최근에 오면서 특히 이제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다크 피닉스 혹은 뭐 외전에 해당하는 가장 최근 작품이 뉴 뮤턴트라고 있었죠. 네. 이 다크 피닉스와 뉴 뮤턴트까지 보고 나면 찐팬이 나도 안 되겠다. 시리즈의 생각이 붕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시리즈는 내 마음에서 영원히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벤져스 시리즈에 비유하면 어벤져스의 그 슈퍼히어로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주요 캐릭터들이 대부분 다 후천적인 상황 속에서 능력을 체득하게 되어 있죠. 설명도 있고. 아이언맨도 있고 뭐 네. 캡틴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죠. 근데 엑스맨은 기본 전제가 다들 뮤턴트들이 자기의 능력을 타고나는데 이게 능력이면서 저주다라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고요. 이 시리즈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무엇이 능력으로도 보이고 상대적으로 어떤 그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용받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리즈는 굉장히 어둡게 어떤 존재로적인 문제나 어떤 사회적인 문제 같은 걸 탐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슈퍼히어로 이 만화로 처음에 원작들이 나올 때 대부분 언제 나왔냐면요. 1930년대 1차로 슈퍼맨, 배트맨이 나왔고 60년대에 엑스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게 나왔어요. 왜 하필이면 30년대, 6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 슈퍼히어로들이 나왔을까? 그때가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혼란기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30년대는 사실은 그 대공황기였으니까 슈퍼히어로를 갈망하는 시대였던 거고요. 말하자면 60년대는 미국 역사상 가장 흥미롭기도 하고 가장 이상주의적이면서도 가장 많이 이렇게 흔들렸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슈퍼히어로들을 사람들이 목마르게 갈구할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된 상황에서 네. 그런 영웅들이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사실상 엑스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007과의 예선전을 뚫고 나온 것만 같은 제이스 본 시리즈 아. 그리고 MCU를 네.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어벤져스 4부작.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둘 다 참 오늘 16부작은 사실 다 좋아하는 시리즈예요. 편견 없이 다 제가 또 고르느라고 너무 곤란했고요. 다 레전드예요? 두 편 중에 제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 본 시리즈입니다. 야, 이것도 네. 의외예요. 네. 어벤져스를 탈락해서 너무 아까운데 네. 사실 어벤져스에 관해서는 최근 들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저희 기획 속에서 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한마디로만 정리하면 21세기 오락 영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시리즈가 있다면 그것은 어벤져스라고 생각하고요. 그 어벤져스 중에서도 특히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 사이는 아마도 다시 오기 힘들 정도로 황홀했던 마블의 최고 순간이었을 것이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제치고 올라온 것만 같은 네. 매드맥스. 그거 너무 잘하세요. 아, 네. 예, 또 카체이싱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톰 아저씨, 친절한 네. 톰 아저씨의 성공한 프랜차이즈죠. 미션 임파서블 6부작까지 나왔습니다. 네. 제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입니다. 네, 매드맥스 4부작 다 좋죠. 3이 비욘드 썬더돔 3편이 좀 약간 처지기도 하는데 1, 네. 2편도 사실은 세월이 오래 갔고 음. 지금 기준에서 보면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가 아니고 호주에서 만든 영화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영화가 네. 뭐라 그럴까 비싼 티가 안 나요. 예를 들어서 분노의 도로 같이 그런 대작 티가 안 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드맥스 1편, 2편도 특히 이제 이 시리즈는 카체이스가 워낙 뛰어나거든요. 그 차량 추격전에 관한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이 이 시리즈에 다 들어갔다는 거고, 이 카체이스는 도심에서 하는 시리즈가 아니고 이게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핵전쟁 이후에 인류의 문명이 퇴화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그런 카체이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뭐랄까 주로 사막에서 먼지바람 일으키면서 하는 그런 카체이스가 많고요. 그 끝판왕 같은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워낙 좋아하시는 분노의 도로인 거예요. 나미비아 사막. 근데 분노의 도로에서 사용되었던 많은 액션 아이디어들은 사실은 맹화 형태로 매드맥스 1, 2, 3편에 다 들어있습니다. 상당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대를 이용해서 옆에 차량에 올라타는 거라든지 그렇군요. 네, 무슨 새로 만든 가면을 쓰는 악당의 존재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전에 다 있었던 건데요. 1편을 촬영했을 때 굉장히 놀라운 그런 재밌는 뒷얘기가 있는데 오디션을 보는 날 전날 그 멜 깁슨이 술집에서 술 먹고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싸워가지고 얼굴에 상처가 있었대요. 네. 다음날 오디션이 있으니까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조지 밀러가 바로 마음에 들었다. 이 인물에 너무 잘 만든다. 마초 같은. 그렇게 해서 탄생했다는 어떤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멜 깁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었죠. 자, 21세기에 리부트된 혹성 탈출 시리즈 3부작이고요. 영화 신세계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홍콩 누아르의 정수죠. 무간도. 네, 무간도 굉장히 재밌는 시리즈인데 혹성 탈출에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제 선택은 혹성 탈출이고요. 네. 무간도는 뭐라고 할까요? 홍콩 장르 영화의 마지막 불꽃? 사실 홍콩 영화의 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는 굉장히 찬란했던 게 사실이고 뭐 아시아 쪽의 시장들이 휩쓸면서도 한국에서도 그 당시 홍콩 영화 배우들이나 감독들에 대한 수많은 어떤 그 노스텔지아 같은 거, 향수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당연히 1997년도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 산업적으로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상황에서도 왕가의 정도를 제외하고 한국 관객들 혹은 다른 나라 관객들의 시선을 끌면서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보였던 작품이 거의 없어요. 제 생각엔 무간도 그리고 또 흑사회 시리즈가 있는데 흑사회 시리즈가 진짜 훌륭하거든요. 1, 2편 다 저는 걸작에 가까운 영화라고 생각하고 근데 흑사회는 3편이 있긴 있는데 이게 1, 2편에 제대로 된 3편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규정 미달로 사실은 제외를 했고요. 무간도 3부작 너무 재밌죠. 심지어 이제 1편 같은 경우에 워낙 뛰어난 완성도와 재미를 갖고 있어서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 했잖아요. 딥파티드로 만들었잖아요. 예, 작품상 받았죠. 심지어는 아카데미에서 예. 말씀하신 대로 작품상까지 받은 그런 스콜세지의 어떤 작품이 되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 이야기의 기본 설정이 너무 재밌습니다. 서로 뒤바뀐 처지인 것인데 경찰의 소굴로 들어가게 된 갱스터와 갱단으로 들어가게 된 경찰이 네. 두 사람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정확히 서로의 거울상이 되면서 당연히 선과 악이 뒤섞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장르적으로 보면 투탑 영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양조의 루더카. 그렇죠. 그 투탑을 양조위의 유덕화라는 당대 최고의 어떤 스타들을 세우기도 했고 또 1편을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의 연기 스타일이 대조가 되기도 하죠. 영리하게도 1편에서 이제 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죽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워낙 거대하게 성공하니까 2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무간도 2편에서는 둘은 프리퀄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무게중심이 두 사람이 아니라 증주위하고 황추생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도 또 2편이 굉장히 영리하면서도 1편 못지않은 훌륭한 작품이 됐고요. 3편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런 여태까지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 3편도 꽤 재밌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무간도 3부작은 21세기 홍콩 장르 영화를 대표하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물론 앞으로 그런 순간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최후의 불꽃처럼 느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오리지널 3부작이고요. 픽사를 대표하는 시리즈죠. 토이스토리 4부작입니다. 근데 오늘 16강이 다 무슨 한 8강, 4강 이런 것 같아요. 팀전을 우리가 처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개인전은 했었지만. 오늘 기획 정말 가슴 뜁니다. 네, 그래서 참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 선택은 토이스토리입니다. 스파이더맨 3가 좀 깎아먹었나요? 그럴 수 있어요. 네. 평균 점수 깎아먹는 놈이야. 네, 근데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여태까지 모두 8편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샘 레이미 3부작이 있고 어메이징 2부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톰 홀랜드 3부작이 있는 셈인데 한 명은 배우로 얘기하고 한 명은 제목으로 얘기하고 한 명은 감독으로 얘기했어요. 이거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 시리즈의 특색을 제가 지금 무의식적으로 반영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샘 레이미의 3부작, 그러니까 토비 맥과이어 3부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이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이 있고요. 토비 맥과이어가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반듯한 모범생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소년스러움 같은 것들도 있고 근데 스파이더맨은 원래 천방지축 캐릭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10대 주인공으로서 탄생한 게 아닌가 싶고 수많은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있지만 스파이더맨은 10대 성장 영화라는 측면 그 다음에 굉장히 서민적인 영웅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런 특색들이 샘 레이미 3부작에서 굉장히 잘 살아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3편 중에서는 스파이더맨 2가 있습니다. 사실은 스파이더맨 8편 중에 최고작은 스파이더맨 2라고 생각하고 스파이더맨 2에 대해서 한참 얘기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액션에 관해서만 봐도 닥터 옥토퍼스하고 스파이더맨하고 싸울 때 그 장면은 정말 너무 액션 설계나 이런 그 디테일들이 훌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하나는 아웃복싱을 하고 있고 하나는 인파이팅을 하고 있고요. 대조되는. 그렇죠. 하나는 스피드로 승부하고 하나는 파괴력으로 승부해요. 그러면서 그 상당 부분은 실제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을 직접 기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하기도 했는데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고 스파이더맨의 또 아주 감동적인 장면 있잖아요. 지하철 세우는 장면. 그런 장면은 시각적으로도 뛰어나면서 그게 그 장면이 끝날 때의 어떤 승객들이 보여주는 태도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상 이 영화가 말하고 싶어하는 사회 드라마를 압축시켜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지막 대진 스티븐 스필버그와 해리슨 포드의 만남이죠. 인디아나 존스 4부작. 그리고 마지막 주자는 에일리언 시리즈입니다. 또 어렵네요. 진짜 어렵네요. 네. 어떡하나 이거. 가장 어려운 판단인데요. 인디아나 존스를 고르겠습니다. 네. 에일리언 1, 2, 3, 4 다 좋아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에일리언 1편은 심지어 제가 별 5개 만점을 준 것 같은데. 리들리 스콧. 두 편을 굳이 고른다면 인디아나 존스를 골라야 될 것 같고요. 예. 에일리언 시리즈 6부작, 한때 에일리언 시리즈는 저한테 가장 이상적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시리즈처럼 보였어요. 실제로도 그런 면이 있고. 왜냐하면, 이제 1, 2, 3, 4편이 있고 약간 뭐 프리퀄에 해당, 에일리언 1편과 관련된 두 편의 작품으로 프로메테우스하고 커버넌트가 21세기에 나오게 됐잖아요. 1, 2, 3, 4편은 일단 감독이 4명이 전부 다 달라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당연히 에일리언이 나오는 SF라는 장르 속에 넣을 수 있겠지만 또 공통점이 1, 2, 3, 4편은 어떻게 보면 서브 장르로 따지면 1, 2, 3, 4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에일리언 1편은 SF 호러예요. 공포죠. 네.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에일리언 2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SF 액션 영화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타일. 다른 부분들이 있고 또 에일리언 3편에 가면 그 당시에 감독이 해서는 안 될 어떻게 보면 시리즈에서 너무 과격한 결말을 집어넣었는데 또 그 자체로 3편이 또 굉장히 독특한 느낌도 있거든요. 데이비 핀처가 그렇게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네 번째 작품은 장피에르 주네가 또 굉장히 매끈한 그런 장르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훌륭하고요. 또 프로메테우스 커버넌트는 다시 리들리 스콧이 만들면서 약간 뭐라고 할까요? 우주 괴담이라고 그럴까? 혹은 어떤 우주의 어떤 특정한 생명에 대한 뭐 존재론적인 탐구라고 그럴까? 이런 측면에서 분위기에서 굉장히 끝내주는 그런 두 편의 작품으로 나오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인디아나 존스에 더 가네요. 인디아나 존스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과 BTV 신규 가입 혜택은 최대 223만 원의 혜택. 궁금하면 여기 클릭. 자, 평론가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네. 뉴질랜드까지 갔다 왔던 반지의 제왕 시리즈고요. 네. 다크나이트가 있는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도 너무 좋아해서 시카고에 갔다 왔어요. 안 가본 데 없으시군요. 네. 거의 뭐 전 세계 유랑단. 근데 이거 진짜 상황 같네요. 야, 대전이 어떻게 이렇게 짜였나 싶은데. 일단 제 선택은 반지의 제왕을 고르겠습니다. 네. 고르기 좋죠. 다크나이트 너무 뭐 안타까운데 일단 다크나이트 3부작은 뭐라고 할까요? 배트맨 시리즈가 워낙 많아요. 워낙 많은데 뭐 팀 버튼이 만든 두 편도 있고 조엘 슈마허가 만들기도 하고 최근에 나온 더 배트맨도 훌륭하거든요. 총 8편 나왔죠. 네, 더 배트맨도 3부작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현재까지 최고의 배트맨 영화들 시리즈로 얘기하면 다크나이트를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3부작은
슈퍼히어로라는 어떤 장르 영화의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진중하고도 무겁고도 철학적인, 깊숙하게 그런 네.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크나이트 3부작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다크나이트와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이야기가 더 잘 붙어 있고 또 네. 약간 스타일도 비슷하고 배트맨 비긴즈가 조금 더 판타지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트맨 비긴즈는 또 우리가 배트맨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배트맨 시리즈에서 한 번도 보지 않은 얘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 편이 다 반짝반짝 빛나는 작품이고요. 세 편 중에 태작도 없어요. 이 작품은 별로야 이런 작품도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크나이트 3부작은 사실은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배트맨 비긴즈 직전에 크리스토퍼 놀런이 지금 정도의 위상은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뭘 만들었나 하면 메멘토로 이제 국제적인 굉장히 뛰어난 그런 신인이 나타났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본류에 뛰어들어서 인썸니아 나온 정도인데 인썸니아도 대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후에 만든 것이 3부작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 크리스토퍼 놀런이 갖고 있는 뭐 감독으로서 혹은 작가로서 갖고 있는 어떤 확고한 위치를 만들어준 그런 기념비적인 시리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멜 리브스 감독이 더 배트맨도 좋게 보셨기 때문에 네. 다음 배트맨 영화도 기대하겠습니다. 10년쯤 뒤면 이게 또 바뀔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자, 이번엔 장르가 완전 달라서 완전히 달라서. 어떻게 비교를 할지. 네. 비포 시리즈와 제이슨 본 시리즈. 예, 우리는 왠지 시리즈다 하면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들, 액션 네. 영화들, 그런 SF 영화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비포 시리즈가 있으니까 굉장히 이색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저의 선택은 비포 시리즈입니다. 네. 야, 이것도 뭐 매 순간이 쉽지 않은 선택인데요. 네. 제이슨 본 시리즈 정말 액션 걸작 시리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굉장하고 특히 이제 수프리머시하고 얼티메이텀으로 넘어가는 이 두 편, 2편과 3편은 굉장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주제를 다루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사로잡는 작품은 수프리머시라고 생각하고요. 액션이라든지 혹은 3부작을 그 당시까지 완결짓는 아주 탁월한 완성도를 보여준 건 얼티메이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아이덴티티가 약간 처지긴 하는데 또 그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굉장히 신선하고 좋기도 했고 2, 3편이 워낙 뛰어나서 그렇고요. 본 레거시는 이 시리즈에 넣는 게 약간 그래요. 아, 제이미 왜냐하면 레너가? 네, 일단 제이슨 본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영화 속에서 제이슨 본이 아닌 비슷한 위치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주인공인 제러미 레너가 나오게 되는데 아웃컴이죠. 네, 본 레거시를 보다 보면 계속 떠오르는 것은 왜 제이슨 본 안 나오지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도 이야기상으로나 흐름상에서 본 레거시는 또 더군다나 폴 그린그래스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2, 3, 5편. 그래서 다시 맷 데이먼, 폴 그린그래스가 합쳐진 제이슨 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물론 본 아이덴티티는 감독이 다르지만 네. 제이슨 본도 괜찮았거든요. 음. 그리고 이 시리즈는 앞으로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후에 또 어떻게 펼쳐질까 기대하게 되는데 어쨌건 그동안의 첩보 액션 장르 하면 떠오르는 것은 007하고 그다음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정도였거든요. 이게 나왔을 때. 근데 제이슨 본이 나오게 되면서 액션 장르에서의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그럴까?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지금도 본 시리즈 하면 떠오르는 액션 스타일이 있어요. 핸드헬드라든지 아니면 뭐 스테디캠이라든지 찍을 때도 완벽하게 구도를 짜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스피디하게 순간적인 어떤 그런 파워 같은 걸 보여주게 되고 배우의 어떤 연기에 집중하는 그런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방식, 사실적이고도 역동적인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액션 장면을 이후에 보게 되면 아 이건 제이슨 본 스타일이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시각적인 측면에도 액션 장르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고요. 네. 심지어는 제이슨 본은 어떻게 생각하면 007 시리즈 안티테제 같은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이 워낙 창의적이고도 뛰어난 완성도로 나오게 되니까 역으로 이 본류라고 말할 수 있는 007이 제이슨 본의 영향을 받죠. 그렇게 해서 카지노 로얄 이후의 영화들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도 제이슨 본은 장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집 한번 해야겠습니다. 예, 거의 방언 터지셨는데요. 자, 정말 네. 우아한 유인원들이 나오는 혹성 탈출 리부트 3부작과 네. 말이 필요 없는 미인파 7, 8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 진짜 어렵네요. 네, 제가 뭐 선택할 것 같아요? 혹성 탈출. 저의 선택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진짜요? 네. 아니, 혹성 탈출도 진짜 훌륭하고 미션 임파서블도 워낙 훌륭한데 지금 일단 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혹성 탈출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이 시리즈를 제가 워낙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평론가보다도 제가 더 좋아하는 것 오, 같아요. 예. 혹성 탈출은 1968년도에 처음 작품이 나왔는데 그 작품이 주었던 굉장한 어떤 쇼크가 있었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여러 번 만들었어요, 이 시리즈를. 심지어는 팀 버튼이 만든 또 다른 혹성 탈출도 있는데 그 작품은 그렇게 성공했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리부트 3부작을 보게 되죠. 다시 네. 말하면 아니 대체 어떻게 하다가 유인원들이 지구인들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됐지에 대한 이전 이야기예요. 굉장히 일단 시작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고 그 리부트 속에서 1, 2, 3편을 보고 나면 제가 보고 나서 느낀 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자장 속에서 거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걸 다 좌고우면에서 만들어야 되는 시리즈가 이렇게까지 품위가 있고 이렇게까지 깊은 이야기를 그렇게 멋진 우아한 완성도로 만들어낼 수가 야.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인원으로. 더군다나 그렇죠. 네. 혹성 탈출 시리즈는 당연히 그 뭐라고 할까요? 특수효과가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주인공들이 유인원이고 자연스럽게 보여야 되니까.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혹성 탈출의 주인공들이 유인원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특수효과가 너무 중요한 작품인데 특수효과는 안 보이고 그들의 심리만 보입니다. 이럴 정도로 블록버스터의 자장 속에서 이렇게까지 드라마를 훌륭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셰익스피어 비극 같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의 3부작은 사실상 극중에 등장하는 유인원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시저라는 영웅의 서사시 같은 작품이에요. 그런 면에서 다시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장대한 드라마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앤디 서키스. 골룸과 시저의 대결이 성사될 뻔했는데. 앤디 서키스는 이제 이런 배우로 사람들이 유명해서 그렇지 원래 훌륭한 배우고요. 아, 네네. 네, 앤디 서키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유명한 캐릭터는 골룸이겠지만 이 시저로서도 얼마나 뛰어나게 연기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탐험극과 애니메이션의 대결입니다. 인디아나 존스는 사실은 약간 제가 사적인 그런 어떤 애호의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대 시절에 너무 좋아했던 작품이기도 하고, 왜 그럴 때 우리가 약하잖아요. 자기가 사춘기 시절에 좋아했던 약간 작품. 미화되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고르는 것은 그런 개인적인 부분은 아니고 이제 평론가로서 이제 저는 판단하는 건데요. 네. 두 작품 사이에서 제가 고르는 건 토이스토리입니다. 아, 토이스토리가 올라갈 것 같고요. 네. 인디아나 존스 무척 아깝기도 하고 이제 제가 좀 약간 미안하기도 한데 이 시리즈 1편과 2편은 정말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레이더스 정말 엄청난 영화라고 생각했었고요. 인디아나 존스 마궁의 사원은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영화가 있나? 라고 어린 시절에 제가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2편을 제가 다시 본 적이 있는데 역시 굉장히 뛰어난 어드벤처 무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할리우드 영화가 초창기부터 이제 장르 영화라는 그 체제가 1930년대 이렇게 해서 막 점점점 만들어져 갈 때 네. 가장 잘 세계 영화 속에서 비교 우위가 있었던 작품 중에 하나, 장르 중에 하나가 바로 어드벤처 무비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을 때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오락을 가장 기분 좋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셔서 보여주는 그런 영화로서 인디아나 존스를 말할 수 있고요. 80년대의 할리우드 오락 영화는 저한테는 인디아나 존스 아니면 백 투 더 퓨처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둘 중에서도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최근으로 올수록 조금 더 힘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근데 사실은 스티븐 스필버그처럼 하고 싶은 영화 많고 재능 많고 또 찾는 사람 많은 사람이 그 주라기 공원처럼 거대하게 성공한 작품도 1, 2편밖에 안 만들었잖아요. 스필버그가. 물론 제작은 했습니다만 연출을 안 하는데,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는 1편부터 4편까지를 전부 다 스필버그가 직접 연출을 했어요. 그러네요. 올해 나오게 되는 5편은 이제 다른 사람이 하게 되는데, 제임스 맨골드. 근데 제임스 맨골드도 굉장히 장르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5번째 작품도 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어쨌건 그렇게 본다면 인디아나 존스는 한 시대를 풍미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가장 즐겁게 했던 그런 대표적인 시리즈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5편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6월에 개봉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드디어 4강입니다. 둘 다 3부작이죠. 판타지와 로맨스. 뭐 진짜 결승 같네요. 네, 반지의 제왕과 비포 시리즈인데 제가 계속 눈알을 굴리게 되네요. 양쪽 사이를. 네, 반지의 제왕은 1년 간격으로 나왔고요. 한 번에 찍었고, 이건 비포 9년 만에 시리즈는 나왔죠. 9년 만에 나왔고. 제 선택은 반지의 제왕입니다. 아, 비포 시리즈가 너무 아까운데 예. 너무 창의적인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멜로 영화를 이렇게 찍을 수 있어? 라는 네.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세 편은 일단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뭐라고 할까요? 배우들이 그냥 출연한 게 아니고 배우들 두 사람 자체가 일단 공동 각본가예요. 그 셋이 같이 무슨 약간 워크샵 하듯이 그런 각본을 썼고요. 어떤 한 사람이 좋은 의견을 내도 나머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거 이상하다 하면 안 쓴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배우의 역할이 그냥 연기만 하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OST도 부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두 배우가 지금 뭐 에단 호크라든 줄리 델피라는 굉장히 훌륭한 배우인데, 지금도 두 사람 하면 이 영화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이 각각의 영화를 9년마다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거기다가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것들을 부과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각각 굉장히 사람들이 어떤 그 장소에 대한 그 로맨틱한 환상을 풀어주는 특정 지역을 택해서 일종의 여행 무비처럼 찍는단 말이에요. 빈 파리. 예, 비엔나가 나오고 그다음 파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리스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다음에 그것을 영화 속에서 하루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영화 속의 시간이. 순간으로. 네, 비포 선셋은 심지어는 그 동선 그대로 1시간 반밖에 안 되고요. 네. 비포 선라이즈와 비포 미드나잇도 결국 하루간의 이야기 혹은 1박 2일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화법적으로나 굉장히 강한 통일성이 있는데 이것을 무려 9년 넘어가면서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희대의 시리즈이고 무엇보다도 사랑에 관한 거의 모든 그 안건들이 여기다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탁월한 시리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제 비포 미드나잇이 나온 뒤 9년이 지나면 그게 작년이었는데 네. 심지어는 제가 어떤 자리에서 500원 건 적도 있거든요. 500원이요? 네. 500만 원도 아니고요? 500만 원 못 걸죠. 네. 그래서 500원 건 적이 있는데 500원을 누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작년에 안 나와서 제가 이제 예언이 틀렸는데 네. 어쨌건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희대의 시리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상 깊었던 관객평이 비포 미드나잇에서 이제 막 싸우고 다시 비포 선라이즈를 보니까 또 기차에서 이제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네, 되돌려 네. 갔다고 하는 인상 깊었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심지어 비포 미드나잇을 봐도 저게 끝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9년 룰은 스스로가 이제 리처드 링클레이터가 어기게 됐지만 네. 어겨도 괜찮으니까 한 편 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4강 두 번째 대진도 네. 비교가 가능할까 싶지만 또 재미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제가 이렇게 손을 모으게 되네요. 그냥 막 땀도 나는 것 네. 같고. 네. 토이스토리와 미션 임파서블 제 선택은 토이스토리입니다. 미인파가 이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엄청난 어떻게 생각하면 네.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경쾌함 때문에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 작품의 가치를 폄하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제가 폄하했군요. 아니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또 좋아하실 수도 있죠. 네. 근데 좋아하거나 덜 좋아하실 수도 있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최대 다수의 최대 쾌락을 가장 매끈한 완성도로 만들어내는 시리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미션 임파서블 보고 기분 나쁜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의 그 느끼는 쾌락의 편차가 굉장히 작을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장르 영화가 다 그렇기도 하지만 공산품적인 속성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어떤 공산품은 너무 잘 만들면 예술품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일단 별로 빠지는 작품이 없어요. 보통 2편이 제일 별로라고 하는데 네. 사실 2편도 재밌어요. 5.3 액션이 또 오토바이 액션이나 뭐 많은 부분들에서 훌륭한 점이 있고 네. 특히 이제 3편 이후 3, 4, 5, 6을 보게 되면 악소리 나게 재밌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뛰어난 그런 작품들이 계속 나와서 7편도 지금 굉장히 큰 기대가 있고요. 4편까지는 감독들이 다 다르죠. 맞아요. 다른데 5편부터는 지금 계속 크리스토퍼 맥커리를 하는데 아마 탐 크루즈하고 제일 그 합이 잘 맞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5, 6편도 워낙 좋았으니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션 임파서블은 탐 크루즈라는 정말 희대의 프로페셔널 혹은 엔터테이너의 모든 것이 사실상 다 들어가 있죠. 작년에 탑건 매버릭을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셨는데 탑건 매버릭보다도 더 많은 정수가 사실은 탐 크루즈의 것은 미션 임파서블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미션 임파서블을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기억하듯이 4편에서 뭐 예를 들면 부르즈 칼리파로 직접 올라간다거나 네. 5편에서 비행기 날개에 매달린다거나 이런 일까지 직접 해내잖아요. 단순히 그런 스턴트를 용감하게 했다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탐 크루즈가 제작자이기도 하니까 탐 크루즈라는 그 희대의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대형 스타가 얼마나 자기의 영혼을 녹여서 뛰어난 오락영화 시리즈를 계속 만들고 있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런 시리즈라고 말할 수 있죠. 조만간 개봉할 데드 레코닝 파트 1 기대하겠습니다. 대망의 결승입니다. 네. 자, 선택에 앞서 결승전이니까. 각각 설명해 주세요. 반지의 제왕은 일단 1, 2, 3편을 같이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편과 2편과 3편의 완성도를 사실은 따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뭐 2편이 3편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약간 이상해요, 저한테는. 그러네요. 물론 충분히 말할 수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시리즈하고 달리 이 세 편을 어떻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모험이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찍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킬빌이나 매트릭스도 이상 두 개를 같이 찍기 전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명에서 반지의 제왕이 그걸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적으로도 엄청난 모험이었다라는 건데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서 너무 악소리가 났죠. 원래 J.R.R. 톨킨의 작품이 영화하기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하는 작품이고 CG가 어렵죠. 내용 CG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일단 이야기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방대한 방대하죠. 분량이고 이런 네. 부분에서 영화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피터 잭슨이 너무 훌륭하게 해냈고요. 반지의 제왕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냥 우리가 영화로서 어떤 하나의 허구의 이야기를 본 게 아니라 무슨 거대한 신화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 속에서 인물 하나하나 각 무슨 종족들 하나하나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고요. 네. 그 속에서 다 제각각의 어떤 물리적인 여정과 도덕적인 전쟁을 각각 치르는 거예요. 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사실상의 주인공은 두 사람인 거예요. 아라곤이 있고 하나는 프로도가 있죠. 이 양쪽의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이 아라곤과 프로도가 결국은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이야기인데 그 속에서 반지의 제왕은 이런 장대한 어떤 영웅 서사로서도 아주 특별한 부분들이 있어요. 설정부터. 물론 원작이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는 보통 이렇게 드림팀이 구성이 돼서 어벤져스처럼 가게 되면 그 드림팀 속에서 누가 중심의 역할을 하는가? 예를 들면 아이언맨이다, 캡틴 아메리카다, 그들의 특징은 어떤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반지의 제왕에서의 드림팀에서의 사실상 이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프로도란 말이에요. 프로도는 영화 속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능력이 없어요. 약자죠, 제일. 호빗은 인간보다도 작고요. 네. 그래서 극 중에 등장하는 다른 종족에 비하면 이렇다 할 능력이 없는데 프로도는 딱 한 가지 뛰어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뭔가 하면 유혹에 견디는 능력이에요. 도덕적인 능력이에요. 절대 반지를 갖고 가도 넘어가지 않는 능력인데 똑같은 호빗 중에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변한 것이 바로 스미골. 고물이란, 예, 말씀하신 스미골이란 말이에요. 골룸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마지막 순간에 왜 호빗의 둘이 싸우는지도 알 수 있죠. 프로도하고 골룸이 싸우는 이유도 이런 걸 포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영웅서사의 상당수는 마지막에 뭔가 엄청난 그런 성물 같은 것을 얻으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무슨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하손이다 그러면 이하손이 가서 황금 양털을 가지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림팀을 꾸린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이고 그 외에 많은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들 다 그렇거든요. 근데 반지의 제왕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그들에게 이미 절대 반지가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없애러 떠나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죠. 이런 설정은 기본적으로 반지의 제왕이 어떤 걸 지향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계의 위기가 어디서 오느냐, 바깥에서 침투하는 외계인이라든지 다른 종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세계의 위기가 오는 거죠. 그게 절대 반지인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반지의 제왕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이나 실존적인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죠. 여러모로 창의적이고 철학적인 영화였군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이야기를 그렇게 따분하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까지 흥미진진하고 멋진 그런 영웅적인 어드벤처 무비, 판타지 영화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반지의 제왕 정도의 완성도를 가진 작품이 저렇게 3부작으로 나올 수 있을까?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 우승 갈 것 같은데요? 토이스토리는요? 네, 토이스토리 또 말씀드리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네. 토이스토리는 영화 역사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애니메이션이라는 그 장르의 부피라든지 중요도가 점점점 해가 갈수록 커지게 되잖아요. 네. 애니메이션하고 극영화의 경계가 점점 옅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작품을 역사를 통틀어서 말하라고 생각하면 저는 하나는 백설공주고 하나는 토이스토리예요. 네. 그럴 정도로 토이스토리는 중요한 측면이 있고요. 토이스토리 1편이 나온 게 1995년도인데 그게 정확하게 영화가 나온 지 100주년 때예요. 1895년도에 영화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1995년도는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영화 역사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영화가 100년을 맞이했다. 또 하나는 토이스토리가 나왔다. 토이스토리라는 작품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토이스토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디지털 캐릭터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풀 3D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앞으로는 디지털 배우가 인간 배우를 대체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영화의 표현 양식에 관한 어떤 논의까지 토이스토리가 촉발시켰던 영화사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이스토리 1편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뛰어난 오락 영화이고 훌륭한 휴머니즘 영화다라는 것 이상의 영화사적인 의미가 거대하게 있고요. 근데 토이스토리 1편을 그렇게 보고 나니까 이렇게 뛰어난 영화로 이런 뛰어난 픽사라는 집단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앞날은 어떨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흥미롭게도 가장 기술이 중요한 토이스토리 1편에서조차 보이는 것은 기술이 아니고 이야기란 말이에요.
픽사의 진정한 능력은 지금도 그래요. 픽사가 지금 다른 디지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수많은 스튜디오들이 있잖아요. 네. 드림웍스부터 시작해서 네. 가장 큰 차이는 이야기를 다루는 능력이지 기술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저런 뛰어난 그 기술의 첨단을 극단을 가고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하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놀랍다는 걸 보여줬고요. 1편이 너무 뛰어나니까 토이스토리 2편, 토이스토리 3편, 4편이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2편이 나오는데 어떻게 1편을 넘어서 3편이 나오는데 또 많은 경우에 3부작이 나오게 되면 세 번째 영화가 덜 좋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엑스맨 시리즈 3편이 별로고 스파이더맨 시리즈 3편이 별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편을 봤는데 3편이 너무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4편이 또 나와? 제 마음속의 마음은 토이스토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4편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 왜냐하면 되게 많았어요. 망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4편을 보면 3편을 능가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4편도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에요. 야, 5편도 나오죠. 5편은 지금 과연. 마음은 그냥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 네. 이제는 아하. 푸근한 마음으로 10편, 20편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토이스토리는 그야말로 픽사의 얼굴이면서 픽사의 심장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토이스토리가 얻은 성과는 단순히 애니메이션 안에서만 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정말 극찬에 네. 극찬을 받은 두 시리즈 결승전. 대망의 우승 시리즈는 과연 인터넷이 자주 끊기신다고요? 먹통 인터넷은 그만! 이제는 SK 인터넷으로 바꿀 때 궁금하시면 여기 클릭! 우승 시리즈는 과연 네. 제 선택은 뭘 것 같아요? 투표 빠질 수 없죠. 여기 지금 모두 항상 그랬으니까 7명의 또 스태프과 제작진과 출연자가 있는데요. 저를 빼고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가 딱 좋아요. 반지의 제왕이 있고 토이스토리가 있는데 자 어느 게 이길 것 같다고 할까요? 아니면 좋아하느라고 한번 그렇죠. 예. 반지의 제왕 사용을 시리즈가 더 듣고 좋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토이스토리 시리즈가 더 좋다. 오, 야, 아니, 압도적으로. 네, 우리 제작진 마음속에 어린이가 살고 있군요. 예. 네. 순수한 동심 가득한 우리 제작진들은 네. 토이스토리에 몰표를 던졌습니다. 그럼 평론가님의 선택은? 예, 뭐 둘 다 정말 공동 우승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반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안 되죠. 네,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우승 시리즈는 반지의 제왕. 축하드립니다, 강재재야. 야. 오늘 저희가 소개드린 영화들은 놀랍게도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결승에 오른 반지의 제왕 시리즈 3편과 토이스토리 4부작 오늘 밤에 몰아서 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또 이제 더군다나 집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나름대로 혼자 각자 영화제를 하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 3부작 이렇게 쫙 보고 토이스토리 4부작 쫙 보시면 더군다나 이 두 편의 영화는 서로 다른 의미에서 좋으니까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나만의 영화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월드컵 주제로 또 어떤 게 좋을지 파이한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야! 키야.